자, 이렇게 팩트시트 결과물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 이제 안보 전문가 경제 전화로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김대호 경제학 박사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정도의 팩트시트 발표될 거다 좀 예상하셨어요? 어제 밤 또는 새벽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상 범위 내에서 발표가 됐고 미국, 한국 공동에서 양쪽에서 발표돼서 그동안 왜 늦어지는가 또는 혹시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 우려가 많았었는데 일단 한 고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박사님 전체적으로 이번 팩트시트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선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패키지로 묶은 이 한미 간의 협상, 이게 역사적 유례가 없는 그만큼 토탈 앞으로의 외교는 통상과 안보가 합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고요. 또 하나는 이번 협상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흑자 보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적자를 해소하라. 그 방안으로 시작됐던 것인 만큼 처음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하게 적게 방어하면서도 그러면서 한미 간에 윈윈을 한다. 이런 정신, 그런 것이 우리의 최선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3,500억 달러 부분이 당초 알려진 대로 일단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렇네요. 그중에서도 이제 2천억 달러가 바로 외화 현찰로 나가는 것으로 그동안에 알려졌었는데 이것을 1년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 그렇네요. 라고 함으로써 우리 외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다만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게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 팩트 시트에는요. 한국의 외환 사정이 어렵지 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도 하나 반기가 돼서 이런 면 등은 당초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좀 보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물론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정치적인 거 다 제외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수장들 간에 계속했던 이 대화들 그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도 했고 그리고 팩트시트 나오기까지 2주 좀 넘게 걸렸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팩트시트 같은 경우는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내용이 다양했고 광범위했습니다. 거기다가 군사와 경제가 합해졌고 또 예전에 해오지 않았던 사실 대규모 금액을 미국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처음 합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 시기 이런 문제가 매우 민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핵잠 문제 같은 것은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미묘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늦어진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는 경제 부분에서는 팩트 시트를 둘러싸고 큰 충격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지적을 했지만 바로 1조에서 이 3,500억 불 투자 그중에 특히 2천억 불 현찰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대목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돈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알아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가는지 우리는 따지지도 묻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데서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이윤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논리를 제시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게 됐다 하는 그 대목이 저는 이번
그 팩트 시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이번에 이제 투자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미국의 대미 투자는 2천억 달러, 그리고 조선업에는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이 넘지 않도록 상한도 이제 설정을 한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지만 관련해서 어떻게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건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칙론을 합의가 했지만 이것이 조인트 팩트 시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외화 현찰 3,500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 팩트 시트 조항을 통해서 적어도 200억 달러 이상은 미국이 이 합의 정신에 따라서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서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무리하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의 안전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조선의 경우 조선의 이제 1,500억 달러가 미국 조선 산업을 키우는데 집중 투자가 되는데 그동안에 아니 우리나라의 그 산업체 투자도 시급한데 왜 이걸 모두 미국 가서 지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팩트 시트에 진일보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것을 한국에서도 미국 군함이나 상선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미국에 우리가 이 조선소를 설립해서 그때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인력이 빠져나간다든지 한국 산업이 공동화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의 군함은 반드시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됩니다. 또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상선도 미국 자본에 의한 미국 국적, 미국 내에서 제조돼야 한다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우리 팩트시트에 집어넣었다. 이 대목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당장에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지금 조선업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팩트시트에 이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직접 배를 만들면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어떤 역량이 커지고 또 국내의 내수 진작 또 고용 창출 이런 면에서 기술의 확보 또는 보완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합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배 만들고 그런 것도 여기 합의한 1,500달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까? 예. 그럼 거기에는 현재 지금 이 팩트시트라는 게 네.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호 간에 그동안의 원칙적인 동의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무슨 만능 어떤 성경 백과사전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길어져야겠죠. 예.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1,500억 달러의 투자는 일단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미국의 잠재적인 조선 건설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로 쓰여질 거고요. 당장에 지금 미국이 필요한 배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합니다. 미국은. 군함, 함대 이런 것은 그 조선소 걷기 이전에도 한국이 수주해서 한국에서 바로 발주할 수도 있고 상당히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놨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를 해줬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당연히 성과를 좀 얻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지금 이 정도 규모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돈을 내는 거고 기부와 투자는 다른 게 소유권이 투자하는 측에 여전히 있는 게 투자고 기부는 ODA 자금처럼 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런데 형식상 투자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돈이고 이윤이 생겨도 우리 거고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요구는 이런 국제 상식을 완전히 넘어서서
한국이 투자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당신들은 의견만 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일본과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제한된 투자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게 투자냐 공여냐 이런 오해까지 나왔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목을 집어넣기 때문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알아서 투자는 하겠지만은 한국이 이것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완전 공여는 아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익이 생기면 원본 회수 때까지는 이문의 90%는 한국, 10%는 미국 갔다가 그 원본을 회수한 데는 50대 50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해외 투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겉은 해외 투자인데 속 내용에서는 공여와 투자에 반씩 섞여 있는 완전 새로운 영역,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새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합의안이 우리에게 정말 좀 잘된 합의인지 선방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면 아무래도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웃 국가인 일본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좀 잘 합의한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예, 일본은 우선 금액이 5,500억 불로 우리보다도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이제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이 파워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요. 다만 우리는 이제 외환 보유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 입장에서 좀 적은 금액을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합의했습니다만 그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 이런 것을 이제 사사건건이 특히 중요한 게 1년에 200억 달러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라는 대목 같은 것은 외환 일본에는 없는 조항이거든요. 뭐 이런 조항 같은 것은 외환 시장 안정에서 뭐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특히 관세 부분 같은 데서요. 현재 지금 상호 관세는 15%가 이미 적용이 되는데 네. 그 품목별 관세에서 자동차 외에도 많은 품목들 목재라든지 등등 이 그 원목, 네. 부품 이런 데에 대해서 15%로 관세를 낮추기로 한 대목. 예. 이런 것들은 좀 일본보다 좀 두드러지는 대목이고요.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혜국대를 적용하는데 15%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볼 때 15%로 제한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대만과 카크나 대만보다는 관세가 낮아지는 이런 부분, 특히 의약품 중에서 복제의약품, 우리가 지금 복제의약품 세계 최대 수출국이거든요. 복제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한 푼도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이 관세를 안 걷어야 미국 약값이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복제의약품은 한국이 생산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관세가 제로 처리가 됐다. 뭐 이런 것은 의약품 쪽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세가 좀 낮춰지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낮춰진 관세들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소급 적용이 되는 걸까?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상관세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해서 때리고 있는 이른바 트럼프표 관세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리시프로칼 테리프라고 해서 상호관세. 우리나라 상호관세는 15%인데요. 이것은 이미 15%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팩트 시트 나오기 전에도 한미 간에 이미 지난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타결이 된 상태입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품목별 관세인데요. 이 품목별 관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자동차 관세나 부품 관세, 의약품 관세 이런 것들이 다 품목별 관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품목별 관세는 무역 확장법 232조라고 해서 상호 관수하고는 근거, 발동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칙적으로 이 팩트 시트에는 언급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그 보충 설명에 의하면 한국에서 관련 절차를 시작하는 구체적으로는 이
관세 문제를 타결시키기 위한 절차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달의 첫날부터 소급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11월 달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중으로 국회에 이 관세 협상 후속 법안이 제시가 되면 통과가 아니더라도 제출만 되면 11월 1일로 소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7월 31일 날 최초의 관세 협상을 타협했으니까 그때로 좀 소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이 있었고 부탁도 했습니다만 예. 뭐 그건 관철이 안 됐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맞고 11월 1일부터는 소급해서 현대차 지금 관세를 25%씩 펑펑 물고 있는데 네. 그 대목 관세가 잘하면 11월 1일부터는 그 15%로 내려갈 수 있다. 나머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이 품목별 관세도 바로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나 그리고 말씀하신 뭐 의약품이나 카피약이나 항공기 이런 부품에 대해서는 지금 팩트 시트에 직접적으로 적지는 또 않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문서화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야기 차원에서 그냥 진행되는 걸까요? 이게 팩트 체크가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MOU 협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팩트 체크는 팩트 기본 시트. 예, 팩트 시트는요. 예.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그동안의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고 무슨 합의가 있었느냐 그것을 쭉 나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합의가 앞으로 합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다만 이 팩트 시트 안에도 그 한국의 이 자동차 문제도 그 15%로 관세를 내리는 쪽으로 양쪽이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가 있어요. 언제 하느냐는 대목만 지금 언급이 없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이 팩트 시트 자체가 뭐 크게 잘못됐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으로부터 또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협상 얘기 우리 너무 많이 했어서 협상은 끝난 건가 싶은데. 예. 상시적으로 계속돼야 될 그런 겁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또 만나야 될 이 문제 때문에 일부러 만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를테면 팩트 시트 안에도 보면요. 미국산 농산물 이 맞아요. 대목도 우리 관심을 끌었는데 여기 미국이 요구한 것은 완전 개방하라. 추가 개방계. 쌀이라든지 뭐 몇 가지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 예. 같은 거. 그런데 그게 팩트 시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만든다. 예. 이런 표현이 또 팩트 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수시로 한국과 미국이 데스크까지 설치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협상을 계속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팩트 시트는 협상의 종말이 아니고 큰 흐름에 관한 원칙 확립과 동시에 이제부터 디테일에 관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또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때 저희가 지금 나온 것 이외에 뭔가 예외 사항을 규정해서 조금 더 뭔가 나중에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이제 협상은 예측 불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예. 뭐 좋게 보면 아주 창의적 아이디어 또 좀 비판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억압적 그런 요구를 종종 해온 분이기 때문에 예.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본 정신에 관해서는 팩트 시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이를테면 아니 200억 달러 가지고 부족해. 올해는 한국이 무역 흑자가 많이 났으니까 250억 달러를 내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예. 팩트 시트에서 일단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되옵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협상은 시작이지만 팩트 시트가 거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협상 당국자들은 벽에 팩트 시트 걸어놓고 그 조문을 정말 우리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데 좀 예.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다음으로 또 수출 강국
품목이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관세의 경우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근데 그 비교 대상 국가도 정했습니다.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인 것인데 이것을 두고 아무래도 대만과 지금 비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장 큰 관심사가 자동차하고 반도체입니다. 이 두 대목의 수출 비중이 워낙 높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팩트시트에 비교적 소상하게 올라와 있는데 예. 그러나 얼핏 보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반도체 수출이 많은 나라보다는 더 불리하지 않도록 관세를 때리겠다. 이게 합의 팩트시트의 합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국가 간의 반도체 수출량도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의 미국 수출량을 보면요. 메모리와 파운드리까지 다 포함해서 특히 엔비디아가 발주하는 GPU 반도체 이것은 전량 대만의 TSMC가 수주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량은 대만이 1등입니다. 예. 근데 대만과 지금 미국은 아직 협상이 완전 타결이 안 됐어요. 가장 큰 이슈가 대만도 반도체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운명이 반도체에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15%다 어떻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한국보다도 미국의 반도체를 더 많이 파는 나라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할게. 요게 들어갔는데 예. 현실적으로 한국보다도 미국의 반도체를 더 많이 팔고 있거나 더 많이 팔 수 있는 나라가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은 반도체 많이 생산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이제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대만이 50%면 우리도 50%가 되고 대만이 15%가 되면 또 대만이 제로면 우리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대만과 비교해서 어땠어요, 우리가? 이 반도체는 아직까지 미국이 예. 관세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요. 20년 전에 반도체 부분은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관세를 국제적으로 한 푼도 때릴 수 없다라는 국제 협약이 있어서 반도체 관세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약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협상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포를 놓기를 50%를 때릴 수도 있다. 200%를 때릴 수도 있다. 이런 공포에 지금 떨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대만과 협상이 되는 데 따라서 우리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해서 수출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니까 대만보다도 관세를 덜 때린다면 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혜택도 불리함도 없이 어떻게 보면 기술력만으로도 이제 한판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종전보다는 불리하죠. 관세가 그런 제로인데 15%라도 관세를 왜 때립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한미 협상은요, 팩트 시트는 무조건 불리하긴 한 겁니까?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예. 이것은 어떤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협상인데 그 미국의 트럼프의 강공 압력을 정식으로 맞설 수 없는 국제적인 현실 속에서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얼마나 선방했냐는 것이지 이번 협상 때문에 뭐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도 찾아본다 하면 핵연료 잠수함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핵연료 잠수함 대목도요. 사실 이제 이게 팩트 시트에 나오지 않아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예. 이게 안보 사항이고 민감한 대목인데 관건은 경제적으로 볼 때 관점이 우리가 이것을 한국에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핵 자주 또 군사 안보 독립에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군사적 용도와는 달리 예. 우리가 핵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인 자랑을 했지만 군사용 군함은 별로 만든 업적이 별로 없어요. 미국이 우리는 한 푼도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존스법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라라는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의미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 조선소 당장에 잠수함 만들 시설도 없고 그거 시설 만들기 시작하면 10년 뭐 그보다 더 걸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유성락 안보실장의 이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해서는 네. 이것은 애당초부터 필리 조선소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했다. 뭐 이런 지금 설명이에요. 유성락 안보실장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우리나라 군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교두보를 마련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대목은 바로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조항은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것을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존스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인데 미국이 군함이 시급하면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발주를 하면 그 안에 한국에서 만드는 잠수함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핵농축 문제하고는 별개로 한국에서의 잠수함 건설도 뭐 상당히 급물살을 탔다. 그쪽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한미 투자 협상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 우리의 목적대로 해외 투자를 하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투자해 결정은 내가 하겠다 이러니까 그 돈이 허투루 쓰일 수가 있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걱정이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우리도 우리 내수를 살리고 우리나라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게 굉장히 급한데 아니 한국에서 할 돈도 부족한데 왜 이것을 미국으로 빼느냐 이 대목에 대한 경제학자들 간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조선산업을 하면요. 미국이 지금 조선산업을 하지 않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술 인력이 없어요. 물론 교육시키면 되겠지만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인력이 또 외국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있었는데 한국에 할 수 있는 여지를 일단 뒀다. 예. 이런 대목은 사실상 미국의 강요로 해서 3,500억 달러를 공여성 투자를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내 기술 기반과 고용 확대를 위한 기반을 어느 정도 팩트 시트를 통해서 확보했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제 후속 기사들 많이 나올 거잖아요. 네. 어떤 기사도 좀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이게 지금 앞으로 후속 기사는 끝이 없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 우선 외환 위기와 관련해서요. 네네. 200억 달러를 매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도 우리 경제 환율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일단 200억 달러 선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억 달러를 지출하더라도 외환 위기가 온다면 미국도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이 좀 더 강하게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1조에 집어넣는데 상업적 합리성이 뭐냐? 트럼프가 보는 상업적 합리성과 우리가 보는 상업적 합리성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미국 쪽과 컨센서스를 얻어낸다든지 정말 이것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양국 간의 좀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팩트시트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